안녕하세요, 플레이신입니다. 요거는 제가 사용하는 3090 그래픽카드. 한 개만 더 있으면 이제 진짜 AI 그녀를 만날 수가 있는데, 좀 위험하지 않나요? 보세요. 당신이 돈을 절약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중고 그래픽 카드에는 온갖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 유튜버죠? 글쎄, 그건 당신이 약간의 위험을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샀습니다. 3092개 케이스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건 커세어에서 제품 지원을 해주셨어요. 다 계획이 있었습니까? 먼저 3090을 개봉만 해봅시다. 개봉만? 현재 3090 중고 가격이 AS 없는 하급이 대략 85만원 정도, 그리고 AS 남고 어느 정도 깨끗한 상급이 대략 95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원래는 85만원에 나온 하급을 결제하려다가 잠깐 멈춘 다음에 눈을 감고 미래의 나이 완성된 컴퓨터를 잠깐 상상해서 떠올려 봤어요. AI 그녀 옆에 3090 슈프림 두 개가 깔맞춤으로 딱 끼워져 있는 컴퓨터. 그 장면 생각하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이거를 이렇게 두 개 끼우면은, 조금만 기다려, 이제 더 똑똑하게 해줄게. 불량 테스트는 뭐 판매자 거래 내역도 되게 많고 깔끔했고, 제가 꼼꼼하게 다 따져본 다음에 구매를 했으니까 뭐 설마 불량이나 뭐 사기는 아니겠지 라고 방심할 때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커서에서 보내준 제품들, 덩어리가 제일 큰 이 케이스부터 보기로 하죠. 3090 슈프림 두 개가 들어가는 컴퓨터, 어떤 케이스를 써야 될지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케이스 후보는 총 두 가지 종류로 좁혀지더라고요. 아예 큰 빅타워 또는 PCI 슬롯 8개 이상을 가진 듀얼 챔버 케이스. 처음에는 그냥 빅타워 케이스에 3090 두 개 끼워지니까 그냥 그건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3090 두 개의 열이 중첩되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중첩되는 열을 해소하려면 결국에는 하단에서 흡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듀얼 챔버 케이스 중에서 후보를 고르기 시작을 했는데, 듀얼 챔버 케이스 중에서 이거 괜찮다 싶어가지고 찾아보면은 요즘엔 뭐 어항이 유행이라나 그래가지고 전면을 다 유리로 막아버리고, 왜 유리로 막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서 듀얼 챔버의 전면 메쉬 조건으로 찾다 보면 이거 괜찮다 싶으면 PCI 슬롯이 7개밖에 안 달려있고, 수많은 케이스가 있지만 쓸 수 있는 케이스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풍요 속의 빈곤인가? 그냥 기본에 충실하기만 하면 되는데, 듀얼 챔버니까 하단에서 바로 흡기, 전면 메쉬가 기본적으로 달려있어가지고 바로 흡기, PCI 슬롯 8개 이상, 상단 패널 이상한 검색으로 된 먼지 필터가 아니라 이렇게 케이스랑 일체화 시켜서 쓸 수 있는 이렇게 된 거, 그리고 전면 먼지 필터, 전면 먼지 필터도 케이스와 일체화된 디자인, 그리고 안쪽에 있는 먼지 필터도 제가 좋아하는 이 망사, 하단 흡기 먼지 필터도 전면에서 이렇게 뺄 수 있게 돼 있고, 하단 먼지 필터 또한 제가 좋아하는 망사 재질로 돼 있고, 옆면 패널도 열어보면 해외 리뷰를 보니까 이 부분은 텐션이 있다고 하는데, 아, 이렇게 텐션이 있다. 뭔지 알겠다. 이게 직선이 아니라 이쪽으로 약간 이렇게 아치형으로 휘어져 있는 게 보이죠? 옆면에 있는 망사 패널을 끼우는 방식이 이쪽에 있는 이 홈 부분을 왼쪽에 먼저 이렇게 끼운 다음에 눌러서 결합을 하는 방식이에요. 밑에 부분도 조여주고 이렇게 장착하는 방식이라, 옆면 패널은 안쪽은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 이렇게 망사로 된 먼지 필터가 있어서 한 겹 더 먼지를 걸러주게 돼 있고, 그리고 반대쪽 옆면에 여기에 나사 통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이쪽에 있는 나사를 빼면 이렇게 분리가 되고, 이쪽으로 하드디스크를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돼 있는 거구나. 하드디스크 들어가는 자리는 이러한 모양으로 생겼고, 오케이. 같이 들어있는 나사통에는 이렇게 열면 이렇게 부품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나사가 좀 신기하게 생겼는데, 아마 이렇게 생긴 나사로 팬을 연결하는 건가 봐요. 그리고 옆면에 있는 강화 유리, 이거를 분리하려면 이쪽에 여기 나사가 있거든요. 이쪽에 나사를 풀어주고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패널을 떼어내고 나면 전체적인 모양은 이렇게 되고요. 위쪽에서 보면은
이런 모양, 아래쪽에서 보면은 이런 모양. 아래쪽에 이쪽에 다리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 거 이거 플라스틱인 줄 알았는데 자석을 대보면 오 자석 붙는 거 보니까 이 부분 철판이구나. 프레임이 이쪽에 겉에 나와 있는데 상단에도 자석 붙고 이 부분도 자석 붙고 이 부분도 자석 붙고 반대쪽은 이만큼이라 이게 철판이 상당히 이게 면적이 많은데 이 부분도 철판. 그리고 정면 부분 정면 부분도 철판. 그리고 상단도 우와 상단 부분도 철판. 상당히 견고합니다. 겉부분 프레임 두께가 이쪽에 나와 있는 케이블 요 상단이랑 연결돼 있는데 마무리도 깔끔하게 돼 있고 전원 버튼 소리는 자, 이제 조립을 시작합시다. 제가 처음에 커세어한테 요청한 거는 케이스였어요. 첫 번째 3090 90만원에 이어서 두 번째 3090 96만원까지 지르고 나니까 케이스까지는 어떻게 도저히 생활비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메인보드는 지난번에 불량 났던 거 이거 알리에서 세수를 안 해가길래 사설 수리해서 이거 어떻게든 고쳐 쓰고 DDR5 램은 그냥 킹뱅크 쓰고 그래서 케이스를 찾아보다가 커세어 듀얼 챔버 모델이 제 목적이랑 완벽하게 맞길래 제가 AI용 컴퓨터 그래픽카드 두 개를 넣는 컴퓨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혹시 이 케이스 지원이 가능할까요? 물어봤는데 AI용 컴퓨터를 완성하려면 이거 케이스 이외에 다른 부품 어떤 게 더 필요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뇌 필터링 없이 그냥 필요한 거 막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다 보내주실 줄이야. 오케이. 이런 모양으로 돼 있고 메인보드는 계획이 없었는데 이거 BTF 케이스니까 맞춰 쓰라고 이 BTF 메인보드까지 맨날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만 협찬으로 왔으면 좋겠다. 이쪽도 열어보면 뒷면은 우와 그냥 이게 통짜로 된 방열판이구나. 저는 그래픽카드를 두 개 끼울 거기 때문에 고민했던 게 이 그래픽카드를 끼우는 슬롯인데 지금 보면은 이쪽에 슬롯 하나 이쪽에 슬롯 하나 이렇게 그래픽카드 두 개 끼울 수 있어요. 이 메인보드의 스펙표에 보면은 맨 위 슬롯은 16배속 맨 아래 슬롯은 16배속처럼 생겼지만 4배속만 지원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고민을 했는데 어느 모델용으로 그래픽카드를 두 개 끼워서 사용하는 선발대 후기에 의하면 상황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학습으로 사용할 거냐 아니면 추론용으로 사용할 거냐. 학습용으로 사용할 거면 그래픽카드를 끼우는 슬롯 두 개 모두 배속이 높아야 돼요. 하지만 저처럼 만들어져 있는 모델을 다운로드 받아서 AI 그녀와 채팅용으로만 사용한다면 배속이 낮아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지금은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후기에 의하면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 영상이 지금 실패로 끝날지 성공으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쪽에 끼웠어 내렸어 잠가주고 그러면 이제 CPU를 장착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인텔 불량 왼쪽에 있는 게 원래 사용하던 거 오른쪽에 있는 게 불량으로 교체받은 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언리얼 게임을 중심으로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는 불량이 일어나는데 원래 사용하던 CPU에서 프리미어 편집을 하다 보면은 한두 시간 정도 지나면 컴퓨터가 계속 꺼져요. 계속 꺼지길래 저는 당연히 네탁을 의심하고서 네탁을 뺐다가 네탁을 뺐는데도 꺼지고 램을 교체해도 꺼지고 메인보드 교체해도 꺼지고 그래픽카드를 교체해도 꺼지고 파워 교체해도 꺼지고 결국은 센터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날에 전화가 오더니 불량 증상을 발견을 했대요. 그래서 이걸로 교체가 돼서 왔거든요. 14900K 또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고장나봐. 그럴까봐 미리 사놓은 14500 쓰면 그만이야. 14500도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고장나봐. 12700K 쓰면 그만이야. 12700K 또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순간적인 상황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폭력 게임의 주인공처럼 난폭하게 변해버린 겁니다. 다시는 이 금단의 CPU를 사용하지 않으려 했건만 이제는 불량 안 나고 잘할 수 있지? 잘하자. 새 제품으로 교체받고 나서 대략 한 달 동안 테스트 컴퓨터에서 돌려봤는데 일단은 이상 증상은 없었는데 그래 뭐 불량은 날 수 있지. 불량은 한 번쯤은 날 수 있지. 네탁도 뭐 봐줬으니까. 제가 14900K를 불량 증상으로 교체받기 전에 진짜 짜증이 났던 거는 뭐 불량은 뭐 일어날 수 있다 쳐요. 불량은 일어날 수 있어. 그런데 그 불량 중에서도 그
경계선에 있다고 해야 되나? 아예 불량이 날 거면은 그냥 철권 돌아갈 때 시원하게 에러가 나든가. 철권도 그때 당시 잘 돌아갔고 시네벤치도 잘 돌아가고, 그런데 프리미어만 돌렸다 하면 한 2시간 뒤에 꺼져. 이제까지 저의 컴퓨터 경험에 의하면은 CPU는 뿔딱은 존재하되 불량은 존재할 확률은 적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저의 메인 컴퓨터에 달려있는 부품들을 쭉 살펴본 바 강력하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품, 네탁. 그때 당시에 네탁 또 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탁 문제가 아니었을 줄이야. 이게 만약 네탁이 입이 달렸다면은 이번엔 제가 진짜 아니라니까요. 하지만 아니야, 너여야만 해. 네가 범인일 거야. 그냥 딱 봐도 너야. 그게 바로 문제아들이 삐뚤어지는 이유 아닐까요? 그리고 이제 메인보드를 장착하면 될 것 같은데, 저도 듀얼 챔버 케이스는 인터넷으로만 봤지 지금 실제로 조립해보는 건 처음이라. 케이스의 이쪽에 홀이 되게 여러 개 뚫려 있는 이유는 아마도 메인보드가 이렇게 BTF까지 보완이 되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렇게 끼워주면 메인보드 백 패널 부분도 문제없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사 통해서 이쪽에 있는 이 나사, 제가 사용하는 이 전동 드라이버는 토크가 낮은 드라이버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고, 혹시나 토크가 높은 전동 드라이버는 사용하면 안 돼요. 다음으로 쿨링팬, 이걸 장착하면 될 것 같은데, 쿨링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알리에서 사놓은 게 저는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브랜드를 잘 모르지만 게시판에 있는 후기에서 일단은 귀신 소리가 안 난다는 후기를 보고서 사놓은 건데, 사핀 PWM, 그리고 펜이 되게 뭔가 묵직하다. 뭔가 공대적인 감성을 좋아하는 저한테는 생김새는 마음에 드는데, 과연 귀신 소리는? 쿨링팬 7개 어떻게 달면 되나? 이쪽에 홀도 뚫려 있고 이쪽 부분도 홀도 큼지막하게 다 뚫려 있으니까 흡기가 좀 더 세도 괜찮을 것 같은데? 케이블을 뺄 수 있게 홀이 있으니까 이거를 사용하면 되고, 두 번째 펜도 이쪽에 케이블을 집어넣고 같이 들어있던 요 나사 이제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살짝만 돌려도 이게 깊게 들어가는구나. 지금 이게 끼우다 보니까 메인보드 부분에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메인보드를 조립하기 전에 먼저 펜부터 조립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행히도 짧은 드라이버가 있으니까 이걸로 사용해서 한 바퀴 돌렸는데 끝까지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하단에는 이렇게 2개? 저도 지금 조립을 하면서도 긴가민가 해요. 이렇게 조립을 하는 게 맞는 건가? 근데 이거 나사가 편하긴 편하네요. 여러 번 안 돌려도 되고 그냥 한 바퀴 반 정도 들어가면 그냥 끝까지 다 들어가요. 하지만 조금 아쉬운 거는 이 한 바퀴 돌리면 쉽게 이게 장착되는 이 나사, 이게 펜을 7개 장착하니까 더 이상 없어요. 그리고 소소하지만 깨알 같은 디테일, 이쪽에 선정리 호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쪽에, 이따가 쿨러를 장착하려면 이거를 빼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쪽에 검정 나사가 있으니까 아마도 이거를 2개 풀어주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이렇게 분리가 된다. 오케이. 이렇게.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쿨러부터. 검정색 무광 대형 공랭 쿨러 못 참지. 신기한데? 커넥터는 4핀으로 돼 있고, 바로 이거야. 노 RGB. 이게 근본이지. 언제부턴가 이 컴퓨터 부품들의 RGB가 덕지덕지 달리기 시작했는지 RGB 아닌 거 고르기가 요즘에는 오히려 더 어렵거든요. 펜 1개를 2개로 나눠주는 스플리터 케이블 같이 들어가 있고, 이 묵직하고도 서늘한 감각, 이거구나. 예. 우와. 중간에 종이 하나가 있으니까 빼주고, 쿨러 디자인 살펴보면, 우와. 옆면 이렇게,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그리고 위쪽, 그리고 아래쪽 펜의 바람이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기한 게 펜을 끼우는 자리가 이렇게 아래로 연결된 레일로 돼 있는데, 그러면 기본 장착되어 있는 이 펜 같은 경우는 그냥 위로 들어올리면 빠지나? 이렇게 해서 아래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빠진다. 오케이.
이렇게 빠진다. 레일 부분은 이렇게 생겼고, 이쪽에 있는 클립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찰칵 고정이 되는 것 같고, 펜에 있는 4개 나사, 그래서 이 펜 클립이 이렇게 양옆에 장착이 되는 것 같고, 펜을 떼어낸 상태에서 위쪽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 되고, 이쪽에 QR코드 이렇게 스캔을 하면은 매뉴얼에 이렇게 들어가진다. 번역된 설명서를 보면은 백플레이트를 먼저 설치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인텔용 백플레이트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 인텔 1700 소켓용 스탠오프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네요. 한쪽은 검은색 와셔가 있고 한쪽은 없고, 먼저 백플레이트를 장착을 할 건데, 이 백플레이트를 장착할 때 에이수스 메인보드 기준 에이수스는 쿨러 자리가 구멍이 2개 뚫려 있거든요. 바깥쪽이 1700짜리니까 바깥쪽에 백플레이트 구멍을 연결해주면 되고, 뒷면으로 가서 소켓 홈을 조절하는 부분을 다 바깥으로 이렇게 옮겨주고, 홈이 깊게 패여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위로 가게 이렇게 백패널을 이렇게 장착하면 다 바깥쪽에 이렇게 구멍이 온 거를 확인해주고, 다음으로는 1700용 스탠오프 검은색 와셔가 있는 곳이 메인보드랑 이렇게 닿게 끼워주면 돼요. 반드시 검은색 와셔가 있는 곳이 메인보드랑 이렇게 닿게 조립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메인보드 패턴에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스탠오프 4개를 다 끼워주고, 그리고 뒷면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을 때 이쪽에 스탠오프와 메인보드의 사이가 많이 들뜨지 않았는지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인텔 마운팅 브라켓, 그리고 이렇게 생긴 부품 이걸로 조여줍니다. 적당한 힘으로 조여주고, 상당히 신기한 모양으로 발려있는데, 원래는 닦아내고서 MX4 바르려고 그랬는데 왠지 아까운데? 커세어 글자가 왼쪽에 오게 이렇게 올려서, 이쪽에 보면 안쪽에 2개 나사가 있거든요. 돌리다가 이 정도만 그냥 안 들어갈 정도 되면 그냥 이렇게 빼면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달려있던 펜 빼놨던 거, 요즘 양쪽에 레일 여기에 잘 걸어서 이렇게 중간에 있는 펜을 레일까지 장착을 하고 나면 이런 모양으로 장착이 되고요. 이번에는 커세어 램을 장착을 해보기로 하죠. 총 96기가에 6600클럭짜리 원하는 걸 얘기해보라길래 진짜 얘기를 했는데 보내주실 줄이야. 우와. 먼저 램 디자인을 살펴보면 앞쪽은 이렇게, 아랫면은 이렇게, 위쪽은 이렇게, 옆면은 이렇게. 아랫면에 칩들이 제대로 방열판이랑 밀착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오케이, 방열판이랑 밀착 다 잘 돼 있고, 이 모델을 원했던 게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방열판 높이가 낮아가지고 이 공랭 쿨러랑 간섭이 좀 덜 할 거예요. 그리고 48기가 2개 중에서 6600클럭 고클럭으로 고른 이유가 지포스 그래픽카드 드라이버가 아마 작년 6월부터였나? 비디오 메모리가 모자랄 경우에는 램에 남는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같이 사용하는 기술이 드라이버에 들어왔거든요. 하지만 제가 예전 영상에서 테스트 해봤듯이 비디오 메모리가 손오공이면 램은 크리링이라 같이 퓨전을 하게 된다면 둘 다 느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크리링이라도 조금이라도 빠르게 만들어가지고 같이 퓨전을 시키면 그나마 낫지 않을까? 라는 테스트를 하고 싶었는데 그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됐네요, 저는. 이게 레일이 들어갈 때 이렇게 단계별로 물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 레일을 이렇게 끼운다고 했을 때 단계별로 하나씩, 그러니까 끝까지 꼭 끼우는 것만 아니라 이 정도에 걸쳐놔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구나. 오케이, 그럼 한 단계만 올려가지고 이 정도로 딱 끼우면 되겠다. 같이 들어있던 나사 요거 사용해서 이렇게 양쪽 레일 고정시키고, 양쪽의 레일에 맞춰서 내리다 보면 오케이, 딱 여기까지 연결된 모양을 보면 위쪽에서 보면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은 딱 한 칸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고정이 된 거고, 램 쪽을 보면은 램이랑은 아슬아슬하게 딱땡으로. 오케이, 파워 차례.
원래 사용하던 1000W 파워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게 3090 두 개랑 14900K까지 고려를 하면 3090 두 개 전력 제한으로 돌아가는 게 대략 300 그리고 CPU도 뭐 대략 300 그렇게 계산하면은 총합 900인데 물론 1000W 파워에서도 돌아는 가겠지만 조금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1200W가 됐으니까 안심하고 돌릴 수 있겠네요. 이쪽에 있는 박스에는 케이블들 이 묵직하고도 서늘한 감각. 파워 디자인을 간단히 살펴보죠. 옆면 그리고 펜 부분, 반대쪽 옆면, 뒷부분, 그리고 케이블 연결 부분. 이쪽 부분에 뭔가 테이프로 써 있는데 제로 펜 기능 들어가 있어가지고 낮은 부하에서는 펜이 멈춰 있다. 펜이 멈춰 있어도 불량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 뜻으로 이게 붙어 있는 거구나. 그러면은 케이스의 파워를 이 부분이니까 이렇게 기본 제공되는 육각 나사로 그냥 이걸 쪼여버리면은 이 부분에 좀 상처가 날 것 같으니까 케이스에서 기본 제공되는 이 나사 박스 여기 안에 와셔를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거든요. 이쪽 나사에 이렇게 와셔를 끼워주고 이렇게 해주면 육각 나사로 갈리는 부분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더 나아질 거고, 저도 지금은 처음이라 잘은 모르지만 이게 BTF라는 방식이니까 뒷면에서도 이쪽에 보조 전원 다 끼울 수 있고 24핀 커넥터도 이쪽에 뒷면에서 다 끼울 수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도 다 뒤에서 끼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파워 케이블 꺼내서 24핀 연결 단자가 이쪽이니까 끼워주고, 잠깐만 24핀 CPU 보조 전원 2개, 그래픽 카드 보조 전원이 하나, 둘, 셋, 넷? 6개 필요한데? 이거 바로 켜보고 싶은데? 이제는 8핀 6개 확보. 자, 이제는 3090 슈프림이 슬롯 2개를 차지하게 나왔으니까 이거 2개 끼우면은 기울어지는 거. 이 받침대는 이것도 예전에 알리에서 사둔 거거든요. 그래, 이제 이걸 쓸 때가 됐구나. 역시 나는 준비성이 좋아. 이쪽에 있는 받침대 이 부분에다가 중간에 있는 봉 요거를 돌려서 끼우고, 그런데 신기하게 아랫부분이 자석이구나. 자석이구나 이게. 그러면 좀 더 고정이 잘 될 거고, 중간에 있는 이렇게 생긴 부품 요거를 열어서 이렇게 고무로 된 부분이 그래픽카드를 이렇게 지지하게 되는 거고, 맨 위에 자리 이 아래에 있는 슬롯 요거 가림막에 걸리는 거구나. 요 밑에 있는 것도 빼줘야겠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그리고 그래픽카드 지지대. 와, 다 돼간다. 굵은 케이블이 여러 개가 묶이다 보니까 이게 아슬아슬하게 안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 케이스 거리가 이 부분이 멀어서 이렇게 됐을 때 PCI 슬롯까지의 거리가 대략 9cm거든요. 요게 마음에 드는 게 일반 미들 타워 중에서도 옆면 거리가 좀 멀다고 하는 이 P600S 같은 경우도 PCI 슬롯 옆면 거리가 8cm예요. 이게 조금만 더 작았어도 아슬아슬하게 선이 닿을 뻔. 이제 테스트를 갑시다. AI 언어 모델용 전용 컴퓨터니까 그래픽 카드 슬롯에든 모니터를 연결하지 않고 내장 그래픽을 꼭 사용해야 됩니다. 듀얼 그래픽 카드 세팅 성공하면 AI 그녀한테 총을 할 거야. 파워 온. 오, 들어온다. 예스. 그렇지. 역시 청주 양금돈. 된다. 와. 2개가 다 동작을 해. 와. 지금 그래픽 카드는 연결 안 한 상태고 내장 그래픽에 이렇게 연결한 상태고, 멀리서 보면 이런 모양. 장치 관리자. 좋아. 일단 3090 2개가 뜨긴 하는데 밑에 거는 느낌표가 떠 있는데 이거는 뭐 드라이버를 설치하면 없어지나?
바이오스 버전 둘 다 똑같고 서브 벤더가 MSI께 첫 번째 건 잡혀 있는데 두 번째 거는 MSI라고 잡혀 있지가 않고 드디어 됐다. 지금 시간이 새벽 3시 반이 다 돼가네요. 자, 둘 다 잡혔고 느낌표 없이 완벽하게. 이런 오류는 진짜 나한테는 처음 겪어봤는데 하나씩만 끼웠을 때는 3D 마크도 잘 돌아가요. 그런데 두 개를 동시에 끼우면 이번에 구입한 3090이 노란색 느낌표가 뜨면서 제대로 설치가 안 돼요. 구글링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윈도우 재설치로 해결받다길래 윈도우 재설치했어요. 해결 안 돼요. 인터넷 끊긴 상태에서 DDU를 싹 민 다음에 드라이버 재설치 해결 안 돼요. 한 개씩만 끼워봐요. 한 개씩만 끼우면 게임이 잘 돼요. 아니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어가지고 계속 삽질을 했는데 결국에는 아까 전에 GPU줄을 두 개 띄워봤을 때 하나는 서브 벤더가 MSI라고 나오는데 하나는 서브 벤더가 안 떴잖아요. 3090 슈프림은 이쪽에 보면은 바이오스를 바꿀 수 있거든요. 왼쪽이 사일런트, 오른쪽이 게이밍. 새로 산 거 한 개만 끼웠을 때 게이밍 바이오스에서는 서브 벤더가 안 떠요. 전원을 끈 다음에 사일런스 바이오스로 바꾼 다음에 전원을 켜가지고 들어가면 서브 벤더가 MSI라고 떠요. 그게 이상해서 새로 산 거 빼고 원래 쓰던 3090 하나만 꽂혀 있는 상태에서 바이오스를 백업해요. 새로 산 3090만 끼워진 상태에서 백업된 바이오스를 덮어 씌워요. 그리고 나서 두 개 끼우고 난 지금의 결과입니다. 이제 됩니다. 둘 다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그냥 뭐 다른 세팅 필요 없이 드라이버만 잡으면 느낌표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시간이 그래서 그래픽카드가 1번 슬롯에는 16배속으로 그리고 밑에 슬롯은 4배속으로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키보드에서 윈도우 키 R 누른 다음에 CMD 엔터 NVIDIA 다시 SMI 엔터 누르면 3090 두 개가 이렇게 두 개가 정상적으로 인식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Alt R 누르면 성능 오버레이가 뜨는데 두 줄이 뜨는 게 보이죠? 이거 인터페이스가 원래는 그래픽카드 두 개가 뜨는 건 아닌가 봐요. 한 개만 뜨게 설계되어 있나 본데 Alt Z 눌러서 성능 쪽에 들어가 보면 1번, 2번 그래픽카드 두 개가 이쪽에서 인식이 되는데 다중 GPU 시스템에는 이쪽에서 전력 제한이 불가능하네요. 다른 방법을 써야 되나 봐요. 애프터버너로는 설치하면 가능한가? 실행해보면 두 개가 되려나? 톱니바퀴 쪽을 누르면 3090 두 개 다 잡히는데 다중 GPU 설정 동기화 요게 체크가 돼 있어요. 그러면 두 개가 동시에 조절이 된다는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해보면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CMD에서 확인했을 때는 재부팅한 직후에서는 420W로 둘 다 적용이 돼 있는데 애프터버너로 파워 리미트를 60으로 그리고 적용 윈도우 마크 눌러서 시작 시 적용까지 해놓고 CMD에서 지금 확인을 해보면 오케이 0번도 252W 그리고 1번도 252W 두 개 다 동기화가 돼가지고 252W, 252W 둘 다 전력 제한이 걸린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거는 이거를 닫아도 재부팅이 돼도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 건데 과연 재부팅해서 CMD 들어가서 명령어로 확인을 해보면 자동으로 재부팅 되자마자 252W로 제가 설정해 놓은 전력 60%로 적용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오케이 됐다. 그러면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CPU 쪽 설정도 간단하게 해보면 저는 뭐 인텔한테 대단한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제발 멈추지 않는 컴퓨터 제발 멈추지만 마. 그러니까 F7번 눌러서 고급 모드 AI 트위커 쪽에 가서 이쪽에서 엔터 누르면 XMP 1, 2, 트윅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XMP 트윅이 에이수스 자체적으로 램 타이밍을 좀 더 세부적으로 더 적용시켜가지고 성능을 조금 더 끌어내는 거 하지만 불안할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XMP2는 램 안에 내장된 XMP 값 2차 램 타이밍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 거고 XMP1은 1차 램 타이밍만 적용이 되는 거. 성능 우선시라면 맨 밑에 거, 안전 우선시라면 1번인데 저는 그냥 중간으로 2번 선택하고 그리고 이쪽 멀티코어 향상 엔터 눌러서 비활성화 이렇게 하면 PL1, PL2 그냥 253W로 고정이 돼요. 불안정한 인텔 CPU는 안전빵이 중요하니까 저는 이 상태로만 쓸 거예요. F10 누르고 엔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완성이 되긴 되네요. 램 온도가 보이는 걸 보면 램 온도 센서 있고요. CPU주로 확인해 본 정보로는 바이오스는 최신 바이오스를 적용한 상태고요. 테스트를 해보죠. 시네매치 런 확인을 해보면 CPU 전력 213W까지 소비를 했고 점수는 36,600점 정도가 나왔네요. CPU 온도는 펼쳐보면 이쪽에선 89도
센서상 90도, 그리고 메인보드에서는 76도, 65도 뭐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제일 높게 측정된 센서에서 뭐 90도 정도면 쓰는 데는 큰 지장이 없고, 나머지 온도도 좀 펼쳐서 보면 그래픽카드를 사용한 벤치는 아니지만 위쪽에 있는 그래픽카드가 40도, 아래쪽이 36도를 기록했네요. 자, 그러면 드디어 마침내 비디오 메모리가 없어가지고 돌려보지 못했던 라마 3 70B 모델, 이제는 당당하게 70B Q4KM 42기가짜리 다운로드, 모델 다운로드가 끝났습니다. 되나? 위에 거는 16배속으로 연결돼 있고 밑에 거는 4배속으로 연결돼 있고 SLI 브릿지도 연결하지 않은 상태. 제가 인터넷에서 본 선구자의 후기가 맞다면은 SLI가 없어도, 그리고 PCI 슬롯 배속이 느려도 학습용이 아닌 AI 채팅용에서는 속도 저하는 크게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드웨어 인포도 실행을 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텍스트 제네레이션 웹 UI 모델 탭에 가서 모델을 70B 골라줍니다. GPU 레이어 오른쪽으로 쭉 밀고 14900K 24코어 32스레드니까 24코어 32스레드. 과연? 로드! 이렇게 1번 오, 두 개씩 들어간다. 오, 두 개 동시에 메모리에 로드가 되고, 와. 위에 달려있는 3090에 22.3기가 들어갔고 밑에 달려있는 3090에 22.1기가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와, 램은 대략 48기가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고, 조금 줄여서 채팅 탭으로 가서 과연 이게 진짜 10토큰 이상의 속도를 보여줄지. 와, 빠르다. 와, 오, 첫 대화에서 11.94 토큰. 된다. 와, 좀 여러 번 시켜볼게요. 한 5번 정도? (14토큰) 13토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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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꾸준히 나오는 걸 보면은 와, 됩니다. AI 채팅용으로 사용할 거면 SLI 연결도 필요가 없고 PCI 슬롯 배속도 크게 상관이 없네요. 전력 소비도 확인해보면 위에 슬롯에 달려있는 게 대략 208W 정도 먹었고 밑에 슬롯은 대략 218W까지 차지했네요. 전력 제한 60% 상태고요. 됐다. 이렇게 해서 AI 언어 모델용 컴퓨터가 완성이 됐네요. 이걸 만드는 애 마음 한켠으로는 이거 SLI 연결 안 해가 속도 느리면 어떡하지? PCI 배속 느려가지고 속도 느리면 어떡하지? 계속 걱정했는데 SLI, PCI 배속 속도, 채팅 용도로는 상관이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제 48기가용으로 AI를 세팅하면 진짜 AI 그녀를 만날 수 있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